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와전 노이도입니다. 미래의제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그런 지구학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제가 강조하는 생명 가능성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지구학이라고 관점, 지구학을 말씀하셨는데 지구학이라면 뭐냐를 저한테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이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정말 이대로가 있다면 뭐 누구나 알다시피 기후 거의 재앙의 수준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 학교에 늘 있었다 보니까 학문으로 뭘 본다는 건 생각 깨라고 저는 감정을 주거든요. 무슨 학이다, 무슨 주의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크게 두 가지 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뭐 기후 재앙이라고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 우리 근대 사회가 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후 이 자체도 뭐 하나의 큰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이것만은 또 아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뭐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사안들이 소위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포스트 휴먼 논의로서 전개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기후재앙이라는 말보다는 인류세라는 말을 쓸 건데, 인류세와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당장 우리가 출발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우리가 접한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근대 사회가 가진 우리 문명이 내재하고 있는 지점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 하나하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땡빵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이 현실에 대해 바닥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 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이렇게 땜빵식으로 뭘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무슨 학문이다, 무슨 주의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툰베리가 지난 19년도 다보스 포럼에 와서 아예 행동을 보여줬죠. 야, 니들 그렇게 찌질한 이 정치인들아 제발 좀 경제인들도 왔지만 유명하던 놈들 니들 와서 한 게 뭐니? 니들이 10년 이상 기후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아예 행동을 이제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한 첫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현실이 접하고 있는 것, 가장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또 기후라든지 이런 생태계 파괴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또 지금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많은 고통을 안기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 삶의 파괴, 이런 것은 결국 그 중심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나 세상이나 시대나 어떤 말을 쓰더라도 그 중심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느끼는 삶의 문제와 고통이 우리들의 문제점의 출발점이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어떤 우리들의 어떤 주의들, 그게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생태주의건 수많은 주의가 있지만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왔다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성의 이즘이나 주의죠. 이건 합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한 개인의 생각적 입침이 혹은 집단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중층 구조 속에서 논의돼야지
뭐 한 개인의 뭐 종교처럼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고통 뭐 이런 식으로만 나간다든지, 혹은 뭐 다양한 어떤 이 복합적인 지점을 너무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자꾸 바라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게 일단 제 문제의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의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뭐 이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늘 정말 좋은 자본주의라든지 사람 사는 세상을 외치면서 정말 국제사회에서 내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늘 얘기하지만 고쳐진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죠.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이동이나 이게 뭐 즉시 제한이 되고 이랬을 때 단 한 달 만에 이 인도에서 히말라야가 고립되는 거예요. 실제 뉴델리에 부탁했던, 저도 뭐 인도 한 2번 갔습니다만 정말 뉴델리 너무 공기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 저렇게 뉴델리 하늘이 파래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뭐 내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지는 이게 어떻게 한 달 만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저런 변화가 왔느냐. 물론 뭐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다시 돌아갈 건 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뭔가 단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보겠어요. 생명 안전입니다. 생명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제시됐을 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를 바꾸거나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풀어가려고 할 때 경제 논리, 무슨 논리, 정치 논리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효한 것은 이렇게 생명의 문제를 접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나 정책이나 뭐 그것을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은 다 뭐 필요합니다만, 다보스 포럼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10년이 넘게 기후를 얘기했어도 안 되는 것이 어쨌든 이런 단초가 보여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여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코로나만 해도 뭐 한 2달 전 수치입니다만 거의 7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이 코로나가 나와서. 사실 우리는 뭐 잘 생각을 못 합니다만 7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이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한 3, 4년 만에 사망한 거예요. 21년도 지점에 벌써 발라스카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뭐 저희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측은 20년 전부터 왔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나타날 거는 사실 예상은 못했던 거죠. 우리 머리로는 알게 나와 재앙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기후위기나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통칭해서 인류세라고 일단은 크게 아까 말한 두 가지 지금의 현황에서 첫 번째로 인류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통칭해서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좀 정말 심각하거든요. 뭐 지금 우리 마시고 있는 이야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항생제 내성 균형에서 지금은 뭐 살을 썩는 박테리아를 도망했습니다만 심지어는 그 한치는 5월에는 저런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항생제 내성균이 사실 이런 우리들의 어떤 환경이나 식수 이런 오염뿐만 아니라 저런 구름을 타고 떠다니는 상황까지 오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피할 데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저는 그래서 인류세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처럼 주변국 모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뭐 곧 방류된다면서요?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염수를 그래서 뭐 이런 거는 2008년도에도 그 미국의 그 당시 전혀 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미국의 축산 산업을 보면서도 그 광우병 위험성에 소고기를 수입했으면서 일본 아닌 미국을 그 당시 대변했고 지금은 일본을 대변하는 이런 미일의 그 대변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지금 우리가 접한 현실 미래 의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류세가 지닌 위험성, 그리고 인류세라는 것은 잠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중심에 인간을 두고 인간 중심주의가 결국 빚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탈인간 중심의
우리 포스트 휴먼의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고, 인류세라는 것도 실제 이러한 어떤 폐해를 가져온 것은 뭐 우리가 말하지 자본세이기도 한 것이죠. 캐피탈로스인으로서 이러한 그 위험 사회가 우리가 지금 목격하게 된 겁니다. 몇 년 만에 700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감염된 사람 숫자는 무지막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 내에서 다른 뭐 동물이나 멸종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멸종 위기 종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미래 세대에게 남겨진 우리의 책무라는 것은 이러한 위험 사회로부터 어떻게 생명의 안전,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부여시킬 수 있을까라는 지점을 고민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인류세,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합리적 이성이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을 보러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 이성의 근간을 했는데 왜 도대체 팬데믹이 오고 이러한 기후위기가 오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거의 지금 한 60년 됐죠? 이 레이첼 칼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써서 정말 생태 문제를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던지고 그것이 그 후에 생태주의의 하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만 도대체 생태주의는 뭐 한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생태주의자들도 더 이상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뭐 좋은 말 막 하면서 뭐 시민들이나 경우에 따라 엔지오로서 국가의 지원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으면서 과연 지금 이런 팬데믹이나 기후위기에 당신들은 뭘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생태주의자들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단지 개발론자들 때문에 그래. 그건 너무 책임만 있죠. 우리는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이 근대에 대한 근대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후위기를 풀어 생태주의도 몰래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그냥 큰 틀에서 그냥 본다면 원시 시대, 그러니까 욕망의 시대였죠. 생존을 위한. 그렇지만 가장 생명력이 생생하다는 시대는 맞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중세를 거쳤습니다. 초월적인 신의 그런 어떤 영성의 시대죠. 그리고 이성의 근대가 도래해서 우리는 어쨌든 뭐 쉽게 말하기를 신으로부터 인간의 권리를 되찾아온 시기죠. 그러면서 여기 다빈치의 그림처럼 모든 만물의 족도가 드디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만난 지금 이 사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과연 인간이 만물의 족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는 없는 거고, 생각해보면 지구의 역사를 간단하게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한 12시간을 잡아버리면 인류의 시간은 2초뿐이 안 돼요. 근데 2초가 이 지구의 지질 변화를 갖고 있도록 인류세, 콜로세나 충족세나 이런 세를 만들었다는 거. 저는 이제 인류세라는 말을 굳이 본격적으로 쓰는 건 그 전까지는 사실 학계에서 공인되지는 않았었던 말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뭐 인류세다 뭐 얘기 있었지만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수용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뭐랄까 이런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써왔습니다만 이제 이 헨셀포신이란 말은 뭐 이런 지금 이 지질력을 가장 권인 국제지질과학연맹에서 실제 이 말을 인정을 하고 내년 있을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1950년대부터 잡고 있죠. 이것은 그냥 뭐 막연히 심정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거 뭐 인류세라고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과학적인 이 근거에 의해서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지만 플루토늄이나 화석 연료가 할 때나 생겨나는 부용의 탄소 입자들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걸 모두 고려한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이들이 저는 과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것 없이 인류세란 쓰가 좀 그전까지는 좀 그랬는데 이제 뭐 기후위기 뭐 이런 팬을 다 포함해서 인류세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국제학회에서 전 세계 여러 포인트를 잡아서 가장 집중적으로 선정한 게 여기요. 캐나다의 한 작은 호수입니다. 저렇게 나무로 꽉 둘러싸여서 이렇게 뭐 이런 외부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좀 물의 구조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성장해서 나오는 거고, 이거를 결국 이렇게 그 바닥을 뚫어서 실제 각 지지층에 표현된 여러 과학 수치를 재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저게 결국은 1950년대에 실제 그 지질 자체에 그러한 그 표식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서 그 당시 플루토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과학적으로 더 이상 반론하기 어려운 분명한 자료로 1950년대를 인류세에 시작하고 지금 내년에 복원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러한 어떤 인류세라는 것은 이런 어떤 이 우리 인간이 결국은 중심이 돼서 모든 이 지구상의 자원, 여기는 뭐 생태계 생물도 포함하고 인간도 포함하죠. 이 생명체마저 무한 경쟁에 그 사용되는 자원으로서 바라본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생명이 타자화가 일어나고 뭐 양극화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자본화되면서 이 우리 인간과 생태와 지구 자체의 생명성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이 엔트로포시즘은 결국 자본사와 동치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넘쳐나는 쓰레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래의대를 생각할 때 큰 축이 저는 인류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류세 국가에 말씀드렸고, 한편 지금 우리가 또 접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대로서 분명히 뭐 그냥 우리가 큰 수주적으로 접하는데 챗GPT라든지 뭐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이라든지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생물무기 쪽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잘 접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미 군사무기에 많이 응용되고 있죠. 뭐 드론 공격은 뭐 너무 기본이고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동물같이 생긴 로봇 이런 것도 대회에 장착된 것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 이 미래의제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인류세의 대응과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인류세를 극복해 나가면서 풀어가야 되는 지점이 같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정리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뭐 이 전쟁에 생기다 해서 뭐 굉장히 놀라고 그래요. 한 몇 주 전에 살 수 있는데 전쟁이 생기. 되게 놀라진 않죠? 네. 그렇죠. 저 수치는 머리로 생각하면 머리 뭐 따개도 잘 못하지만 진짜 안 놀래요. 여기 국회 의원회가 놀 때 멀리서 와도 내비 하나 찍으면 그냥 오잖아요. 요즘 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거 찍으면 되니까. 또 얼마 전에 알파고 나와서 사람들 막 굉장히 놀랐잖아요. 지금 뭐 이세돌 막 이랬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결국 도구적 인공지능입니다. 우리의 특정 기능을 좀 확장시킨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우리 이런 전자기 생기고 안 놀라잖아요. 예전에 주판가가 할 때는 이혼하고 대단하다 했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구적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큰 건 아니고요. 챗 GPT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그런 어떤 정보를 막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그런 도구지,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크게 4개로 보면, 3개로 보면 여기 나온 거 체스 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도구적 AI가 있고 이건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AI를 열심히 개발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과 유사한 형태, 이거 만들려고 뭐 참 힘쓰고 있는데, 그런데 저 끝에 있는 것처럼 스톰 AI, SI라고 그냥 줄여서 말해서 이거는 자율적인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처럼 비슷한 2번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얘네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자기를 고치고, 우리가 빵 깨진다 그러면 신호가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지가 수리하고 막 이런 자율적인 어떤 걸 할 때에도 뭘 하고
사실 약간 자율적인 그 형태로는 벌써 챗 GPT가 아니라 오토 GPT가 나와 있죠. 아직 일반인들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목적만 딱 임무를 좀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짜고 있어요. 챗 GPT는 명령을 다 넣어줘야 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접할 것은 뭐 어떤 사람과 비슷한 건 막 그것도 도구에 큰 문제는 아닌데, 스트롱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SI가 향후 우리 미래 의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도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 좀 바꾸면 되고 뭐 그걸 해주면 되지만 자율적인 SI가 등장했을 때 그것은 정말 많은 사회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건 그럼 자율주행차 알잖아요. 자율주행차는 사실 GPT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압축적으로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 나왔다고 막 놀라는 사람은 없는데 챗 GPT 나오니까 시끄러워요. 좀 이미 뭐가 저거 어떡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 그걸 생각해본다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인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없으니까 어떤 이 사람과 비슷한 것 같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는 그냥 차가 가는 거겠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큰 문제의식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다움이라는 것과 이런 우리의 의식의 확산이 좀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미래 의제로서 이 포스트 휴먼을 염두에 둘 때 그리고 이것이 향후 어떤 이 인류세의 극복과 만남성을 좀 이따 나누고자 합니다만 포스트 휴먼도 사실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걸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논의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포스트 휴먼을 좀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보면 트랜스 휴머니즘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말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나눕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이거는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사람,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고 혹은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사람의 능력을 굉장히 세게 만드는 거고 여기 젊은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 말을 이해하거나 소모즈 나오는 분은 좀 연세하신 분들이 네. 그래서 뭐 이런 이 사람의 능력을 이런 인공지능이나 칩이나 이런 거에서 늘리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세게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즉 초인간주의라고 트랜스휴머니즘 그렇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 휴머니즘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비록 인공지능 해서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 안에 들어있지만 저거는 굉장히 지금의 우리의 많은 문제를 야기한 근대성 안에서의 그 논의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근대를 넘어 정말 이 시대의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과는 거의 넘은 거죠. 한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트롱 AI가 아닌 SI가 나오는 거 스트롱 인텔리전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인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엔타이 휴머니즘입니다. 이제 휴머니즘의 시대는 끝나요. 물론 이것이 인간을 도구하고 막 대상화라는 의미는 아니고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논의가 굉장히 나중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미 이제 제가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을 구분시켜드렸는데 트랜스휴머니스트 파리, 트랜스휴머니스트 정당은 이미 나와 있어요.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그 대통령 후보까지 됐었죠. 조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르턴은 자기 선거운동을 저기 보다시피 이모털리티 버스, 영생 버스를 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과학으로 영생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철저히 트랜스휴머니즘에 근간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텐데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이 과학으로 내가 다 해결해주고 황석 소리 한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그게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내년 미 대선 후보는 다 몰았어요.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린 건 지금 트랜스휴먼이다 포스트휴먼 이걸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무슨 반영적인 얘기인가? 나중 얘기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미 정치 현장에 트랜스후머니즘은 많은 이게 정상으로 작동했다는 얘기는 일반 시민들의 그만큼 내킨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물론 뭐 대선 그거는 뭐 본선에 오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천재 인류세의 사고 방식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SI라고 하는 거, 자율적인 거, 미래학자들은 2040년쯤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보죠. 그거는 일종의 복잡계 현상에서 상전이라는 게 있죠. 뭐 이건 복잡계 과학을 때 한 기강이니까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제가 늘 드는 비유가 된장찌개 아시죠? 된장찌개 끓여보셨어요? 네.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면 끓여야 되나? 그럼 된장찌개 재료 끓이기 전에 재료를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인이 그 된장찌개 재료를 보면 맛있는 된장찌개가 예상될까요? 그거 먹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맛있게 끓여주니까 부인이나 아이들이 잘 먹었죠. 맛있는 된장찌개 맛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재료 중에? 좋아. 네. 역시 양 의원님이 제일. 네. 지금 된장이라고 말씀하신 걸 인생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순수하게 쓰신 분이에요. 된장 아무리 먹어봐요. 된장찌개 맛이 나와요. 지금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들이 관계를 맺어서 새롭게 등장한 질서입니다. 그 맛을 찾겠다고 품으로 들어가봤자 맛은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관계에서 막 끓여서 임계 상태가 됐을 때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창발현상, 이머전스, 그리고 복잡계 현상은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재료만 가지고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 관계를 맺어서 그게 임계 상태가 넘었을 때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초연결망으로 인해서 주식이 막 추적되고 인공지능이 막 발달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서는 갑자기 자율적인 인공지능 제도로 나올 거라고 보고 그것을 싱귤러리티라고 말해서 약 2040년대로 보는 거죠. 저는 그걸 제3의 창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복잡 현상에서 창발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조건입니다. 아무리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해도 된장찌개 재료 가지고 걔네들 막 관계를 맺게 했을 때 스테이크 맛이 나오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이 복잡 현상의 초기 조건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향후 그런 특이점이 돼서 자율적인 인공지능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창발을 만드는 초기 조건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바로 앞으로 향후 전개될 그러한 포스트 휴머니즘의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의 변수가 너무 많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미래지만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라는 이런 책임의식과 사명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그거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제가 왜 제3의 창발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사회생물학자들 에드워드 윌슨이나 리차드 패스가 이기적 유전자란 말을 쓰는 거 좀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와 DNA 구분하시나요? 왜 이기적 DNA라고 그러지 않았지? DNA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뭐 그냥 적당한 데 있다가 10년 후에 그걸 끄집어내서 범인도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물질이에요. 그런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로 이루어졌지만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척소 단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물학자들이 뭐 이기적 DNA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사실 구성 DNA지만 생명 현상이 유전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질에서부터 이 생물의 세계로 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창발 현상이죠.
이 지구상에서 이런 유기체적 생명체가 나올 거라고 아무 생각 못했는데 등장한 거예요. 쭉 와서 다만 이제 사회생물학자들이 찌질한 이유는 저기에서는 머무는 거죠. 저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 무심한 플랭크톤이나 뭐 동물, 식물, 뭐 박테리아 이런 거에 비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지구에 정말 2초, 12시간 중에 2초만 가지고 있는 1초 가지고도 지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 지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게 저는 그래서 다른 생명체가 가진 인간이 가진 또 다른 도략 지점이 있다고 보고 사회생물학자 이걸 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심한 신학이나 인문학이나 모든 게 그냥 유전자의 확산을 위한 도구다라고만 말했던 거고. 그러나 저기 보면은 분명히 인간다운 게 대표적인 종교죠. 종교는 어떤 단순한 인지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도 논리적인 생각하고 도구도 사용하고 언어도 사용해요. 굉장히 동물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 말을 해요. 뭐 사람은 뭐 논리적 생각을 해요. 동물 다 해요. 뭐 심지어 물고기도 도구 사용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동물이 못하는 거. 그것은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think of thinkings라고 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왜 이걸 원하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 존재의 의미는 뭐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 그게 이제 그런 지점을 이제 메타인지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아니라 다시 그런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서부터 자율적인 인공지능이 나올 때 이러한 창발 현상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현재 미국의 인공지능 학자들도 둘로 나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놈이 인간에게 무호적일 거다. 아니다, 무호적이 아니고 위험하다. 이거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그 인류세와 만나는 어떤 바닥에 있어서는 결국 인간 중심주의의 극복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휴머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사물. 아까 인공지능체, 자율적 인공지능은 사물이에요. 어떤 물질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근대적인 데카르트의 어떤 나는 생각으로 존재한다는 이런 심지어 데카르트는 이 동물을 그냥 기계로 봤죠. 이런 종차별주의에서부터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는 유명한 흑체주의자로 유명한 자크 데리다는 그 어넬로즈에서 저는 책을 썼죠. 본인이 이 샤워실에서 막 나오는데 흘러덩고 나오는데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가 자기를 응시하고 있더랍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이 데리다가 머리가 삥 간 거죠. 그리고 이게 제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이 질문의 뭐 저체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질문의 축을 지금까지는 인간이 중심으로 계속 성을 더왔다면 이제는 최소 이 측에서는 동물에서 비인간이 동물에서 바라보고 우리 인간 질서를 해체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인류 세대를 겪으면서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 결과 얻어낸 이 수많은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시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뭐 땡빵 졸고 무슨 주의 무슨 뭐 이런 걸 해볼까 효력이 없다는 건 이미 생태주의가 지난 60년간 증명한 셈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포스트 휴먼과 우리가 어떤 이 근대의 극복의 문제는 우리 인식의 전환의 첫걸음은 동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지난 그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 동물권 위원회를 아주 힘판에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람과 동물의 이 관계 설정과 향후 우리보다 뛰어난 이 SI는 아마 양자 컴퓨팅이 개발되면서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놈들과의 관계 설정은 이러한 지금의 우리가 동물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맺느냐가 많이 반영될 겁니다. 그게 초기 조건입니다. 제가 그랬죠. 초기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가 참 중요하고 이런 인식의 전환 없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나중에 SI가 나오는데 뭐 대단하게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사물과 비인간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 나갈 건가라는 고민이 미래 의지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관념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인 배경은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죠. 뭐 신인물론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뭐 이건 막스의 인물론과 다른 겁니다. 인물론이니까 아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결국 이 모든 물질 이건 뭐 STS에서도 그 단초가 계속 나왔으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들 인간의 존재라는 것도 그리고 이 그걸 이제 웹 라이프 유기체적인 생명체 웹 라이프뿐만 아니라 드라이 라이프 로봇이나 뭐 컴퓨터 바이러스나 이렇게 건조한 생명체 생명이라는 정의에 맞는 그런 것들과의 관계가 이제 열려서 함께가 된다. 뭐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심한가니까 그 의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물질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나 헤로웨 같은 사람들은 뭐 아예 그러죠. 반려종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쉽게 말하면 또 비료가 되자 뭐 이런 주의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 고유 존재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이 인류세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저기 이성의 독재 시대에 온 거예요. 제가 이성의 독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이성만 아니라 감정도 있죠. 근데 이 감성을 많이 다룬 게 예술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 뭐 실제 생활에서 이성이 더 중요해, 감성이 더 중요해. 그 안에서 감정이 더 중요하죠. 열받게 더 뚜껑 열린다고 해서 사랑에 빠지고. 그런데 그 감성을 가장 어쨌든 많이 다루는 게 예술이라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식적으로 당신은 예술을 가르쳐서 제자를 키울 수 있어 인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음대 미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박사 학위 없으면 대학 교수 음대 미대 교수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유럽은 마스터 제도가 있어서 좀 다릅니다만 최종 우리나라 그 얘기는 서론 본론이라는 이러한 학위 논문을 써야만 이성적인 논리가 가능해야만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제자를 키울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철저하게 이성의 검열 속에 우리의 감성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이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진 이 감각기관에 의한 이성과 감성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내가 모든 주파수의 빛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파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로 형성된 나의 이성과 감성, 자의식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너무 오만한 얘기죠. 우리가 조금만 검토한다면 이건 그냥 내가 내 감각기관으로 형성된 내 방식으로 보는 거야. 이것을 넘어선 것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초월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영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관계, 이 세 영역의 관계를 뜻하는 거 우리 다 필린이랄까 그래서 엿보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는 뉴턴적 관계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의 세계입니다. 뉴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감성. 너와 내가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복잡해져 관계입니다. 감성의 세계. 한편 초월성의 세계는 양자역학적 세계죠. 싱크로나이드에서 여기서 저 멀리 떨어진 것이 몇백 방면 떨어지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런 우리가 이 감각기관으로 익숙한 걸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신기한 기분. 생과사가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살에 있는 것처럼 생과사가 동시에 존재하고 관찰하는 순간 생이냐 사로 나뉠 뿐이다라는 이런 세계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류세에 이 무수히많은 문제점을 남긴 것을 넘어서려는 건 저러한 이성의 세계관 뉴턴의 어떤 관계성 이걸 뛰어넘는 시각과 그러한 접근 방식을 인간 중심이 아닌 사물과 함께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영성은 뭐 또 따로 친다 해도 최소한 이
감성이 담고 있는 건 욕망이거든요. 욕망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은 생명력입니다. 아름다운 생태가 펼쳐질 수 있는 건 욕망 때문에. 욕망이 통제되지 않고 욕망이 너와 나의 관계에서 조율되지 않은 채 되는 게 문제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성 중심의 근대로부터 최소한 생명력과 공간의 지점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근대사회가 남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위험사회로부터 우리의 생명 감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정리해본다면 결국 위험사회로부터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진정한 포스트 휴먼 사회의 전환점에서 이성만이 합리적이다 하는 이런 찌질한 생각. 이성은 합리적이죠. 근데 합리적인 게 다 이성적인 건가요? 저는 안 그래요. 우린 걸 너무 서양식 관점에 길들여져가지고 이성으로 합리적인 건 이성. 그건 찌질한 생각입니다. 이성이 합리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감성에도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에도 합리성이 필요하죠. 그것도 이건 또 다른 얘기 너무 넘어가면 나중에 기회 되면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성만 합리적이라 생각하면 이 생각은 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감성의 합리성, 광기나 뭐나 되지 않는 너와 내가 함께 가지는 생명력으로서의 합리성, 감성의 합리성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 이성의 근대성이 자랑하는 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분파적인 과학도 이제 분석적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큰 틀에서 봐 학문은 혹은 여러 사상은 그런 주의로 표현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대의 어려운 난제를 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너무 부분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즘이라는 것은 웹서 메리엄 사전이 2015년 올해의 단어를 뽑았던 건데요. 주의, 이즘. 그만큼 우리들이 그런 것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생태주의, 여성주의, 무슨 주의.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주의라는 것들이 너무 잘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게 생명 감성의 사회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그 이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함께 감성의 합리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생명 감성으로 나가는 것이고, 첫 걸음은 멀리서 자꾸 찾을 거 없어요. 우리 사회의 동물, 더 나아가 이런 생태의 문제인 거고.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은 저만 같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헬스 개념이죠. 이건 위험사회에서 건강사회로 가자. 이 원헬스는 2010년도 그 수의학계와 의학계가 만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동물과 사람과 주변의 환경이 하나의 건강한 상태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원헬스는 저기 나온 것처럼 유엔의 기본 그 프레임, 틀로 이제 자리 잡고 각 유엔 산하에서도 그거를 그 개념을 또 접근하죠. 그래서 원래 세계 보건의 날에는 늘 의사들이 기조강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의사인 저보고 하라고 해서 2000년대 수의사인제가 세계 보건의 날 때 국내에서 기조강연을 하는 거고, 이만큼 이 동물과 사람과 이 환경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건 2010년대에 이제 제시돼서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유의 근간에서 이제는 2015년도에는 이 플래니터리 헬스 개념이 나왔죠. 이거는 하버드 대학과 락펠러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랜셋이라고 하는 이 전문 의학 출판 질환 쪽인데요. 함께해서 이것을 이제 지금처럼 원헬스 수준이 아니라 지구라는 이 행성 여기 무릎을 들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기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쭉 등장하고, 그래서 이런 생명가치, 이거는 사람 동물 환경의 수준이 아니라 지구에 통합된 가치다. 그래서 거기 제가 구체적인 어떤
이 정책, 이거는 사실 이 홈페이지 Planetary Health Alliance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나름대로 쭉 벌써 한 5년 이상 공유한 정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실현시키는 건 이제 정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낮게 있는 그 항목을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 지금 나름대로 지금 이런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지구 건강, 그걸 뭐 이제 건센처럼 지구 학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이 뭔가 막연한 원론이 아니라 이런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냐라는 제도, 정책 이런 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하려는 우리들의 어떤 인식 전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인간 중심의 동차별주의를 너무 써야 된다. 이거는 뭐 그렇지 않고는 지금 뭐 코로나, 뭐 기후재앙을 가장 부르고 쓸 수뿐이 없고, 멸종 1호 종은 인간이 될 수뿐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류세에서 소외된, 그러면 인류세에서 소외된 거,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동물,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류세에서 소외된 거,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힘든 계층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멀리 생각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득권으로부터 차별되고 배제된 집단에 대한 배려와 그러한 어떤 정책부터 시작하는 거지, 무조건 뭐 너무 관념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쉽게 생각하는 동물 같은 거, 뭐 자연 선택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류세 소외된 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 호모사케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엇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에 대한, 지금 인류세에서 뭐 애니멀 사케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우리의 미래에는 당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배려와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뭐 그건 저쪽에 사는 거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뭐 뭔가 그냥 뭐 생명을 생태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저는 적합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부터 통합된 생각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계층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동물, 더 나아가서 삶을, 그 당차 등장할 이러한 인공지능 제어와도 관계 맺으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이 미래 의지의 단계가 되는 거고, 어쨌든 구체적인 건 아까 플래닛 헬스 얼라이언스에서는 계속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걸 당장의 실천 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포스트 코로나는 결국 포스트 휴먼과 함께 가는 것이고, 거기에 포인트는 생명 안전자, 생명의 가치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 물리계에 말하는 이 근대의 위험 사회로부터 우리가 생명 행복 사회로 갈 수 있는 거고, 일상 그것이 근데 막연히 그냥 지구 차원에서 논의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생명 정치, 산업 현장의 문제도 생명 정치죠. 산업재해 문제, 생명 문제, 이러한 그 생명 정치로 펼쳐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한 이 진짜 바벨탑타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물론 밑은 롯데타워고 합니다만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슨 많은 이즘, 무슨 주의, 그래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말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감성의 언어로 이런 미래의지의 정책과 정치의 틀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죠. 뭐 구체적인 정책은 제가 보기엔 그 플래닛 헬스 그 파운데이션과 얼라이언스에서 매우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이 원헬스가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것처럼 그게 아직은 받아들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우리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이 인식, 의식은 좀 더 확장돼서, 그리고 너무 관념적이 됐다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산업재해, 뭐 동물, 이래서 일상에서 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면서 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인생 손해보지 말라는 말씀부터. 네. 이 중세에서 이 근대로 넘어온 게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거의 300~400년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적 틀을 이 소위 뭐 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좀 더 이렇게 사회를, 시대적 틀을 바꾸자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어떤 가치지향과 방향성에 대한 정말 이런 그 방향성을 향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100년, 200년 될 때 이게 변하는 거지. 당장 어떤 하나의 정책과 뭐 혹은 좀 현실이었는데 그게 될까 이런 어떤 혹은 이런 실망, 포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설정됐을 때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는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100년, 200년 노력할 때 바뀐다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될까 안 될까 혹은 이거 뭐 우리 체제가 이거 안 되잖아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정말 이 방향성 갖고 하나하나 쌓아가면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과학 지식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 체제가 필요한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그게 굉장히 약해요. 예를 들어서 유럽만 해도 어떤 이 과학적인 새로운 어떤 기술이 사회에 접목되기 전에는 이 다양한 그 스테이크홀더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일반 시민 혹은 그쪽 분야 사람, 그 분야에 관련된 정치인 이런 다 모여가지고 그 논의하는 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일반 시민에게 전달하는 이 부서가 따로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그래서 이제 사회가 그걸 수용하고 나가는 그래도 이제 문제는 발생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방역만 해도 뭐 동물 방역만 해도 이제 그 전담하는 부서에서 막 방역을 한 다음에 그 평가를 그 부서에서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하면 전에 게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면 자기 책임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고 이래서 그리고 그 정보가 그쪽 집단에만 또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어떤 방역 체제나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과학의 발전이란 커다란 틀에서부터 현장의 정책까지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뭐 구제위원 할 때 제가 그것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나마 그랬을 때 김부겸 당승자부 장관이 동물 방역국 국한하고 막 직접 통화해가면서 보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수와 심판이 함께하는 체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현장도 있고 과학이라는 일정도 그런 논의 구조가 없다. 그러나 이런 다른 어떤 나름대로 수진 사회는 그런 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루어도 된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지구 인간 중심을 벗어난 데에서 지구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약간 오만한 생각 같아요. 우리가 과연 지구를 어떻게 지구 입장에서 알겠어요? 저는 그 점에서 지구 중심주의라는 거에서부터 저는 인간 중심의 어떤 폐해를 넘기 위해서는 인간 중앙주의로 가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구 중심으로 바라본다 해도 결국 우리들의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에서 다시 바라볼 뿐이지 관찰자로서 100% 내가 동물의 입장이 될 수 있을까? 100% 지구의 편이 됐을까? 그렇게 난 그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굉장히 오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중심이 아니라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대등한데 이 상황을 만든 자가 중앙에서 열심히 한다라는 누구도 중앙에 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휴먼 센츄릭이라기보다는 매덕 센츄릭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연결망의 이 중앙 형태로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을 만든 인간이 책무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죠. 그냥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또 저는 아까 말했던 생태 민주주의나 생명 자본주의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주의를 너무 안 좋아해요. 주의가 있는 순간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돼도 그 안에 가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 취지나 이런 굉장히 이해하지만 이 자본주의, 자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자본이 있어야 정말 그걸 먹고 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본주의가 돼서 자본의 어떤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자본이 돼서 소유가 되고 착취구조가 생기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물론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인간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그 얼마만한 그 폭을 갖고 이 세상을 품어갈 수 있을까라는 점.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주의를 넘어서서 다른 언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사고를 바꿀 때. 그래서 저는 뭐 생태민주주의나 뭐 생명자본주의나 그 말이 담고 있는 좋은 뜻을 달리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확장적으로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에 대한 어떤 그 미래 세대라는 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뭐 연세가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로 치고 그러면 난 20대야, 30대지만 사실 자기 부모 없이 여기 존재하는 건 없잖아요. 또 내 부모는 그 전에. 그럼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과연 뭐 20살, 뭐 30살입니까? 우리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시작되고 45억 년에 지구가 생각되고 그 이후에 생명체가 등장하고 이 긴 우주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담고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를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138억 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우리 모두 안에는 앞으로 다가올 무수많은 미래 세대가 동시에 숨쉬고 있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게 미래나 과거나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있는 것이나 결코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문제로서 물론 어떤 기술하거나 설명할 때는 미래 세대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의 인식 자체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바로 먼 미래 세대를 위한 거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고 내 조상을 위한 거고 내 후손을 위한 거야라는 이런 어떤 생명의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더 동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뭐냐라는 어떤 질문도 있었는데 생명과 잘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명과학, 뭐 생명, 복제 이런 말 있잖아요. 다 뻥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학이 생명을 다룹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다룹니다.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치료에서. 이 생명과학이라든지 생명복제나 뭐 생명제는 생명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 현상을 가지는 물체죠. 우리의 각.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그럼 생명이 뭐냐? 이러한 생명의 근원, 바탕을 이루는 원인.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길이와 질이로 생명이라고 부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엄격히 나눠서 말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편의상 생명과 생명체가 혼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이나 모든 어떤 우리 법체제나 뭐 이런 건 생명체를 위한 거고 이것은 낙대화된 생명을 라는 개념을 좀 더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생명의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병원 가서 거동해져서 나온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원래 지 수명보다 빨리 병들어서 생로병사에 죽을 놈을 그냥 다시 더 살게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이 의학이지 결코 생명성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실 정확이 아니라 죽음 의학이죠.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어쨌든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적 근대고 생명체는 생로병사라는 삶, 각자만의 삶. 그게 이제 모든 생명체가 존중돼야 되는 이유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돼지 한 마리, 또 단둥이도 138억 년의 시간을 담고 나와 동시대에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 생명체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똑같은 똥파리 두 마리라고 해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살아온 삶이 다르거든요. 그만의 고유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단순히 자원화하거나 이 어떤 수단으로 사용해서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까 전에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물을 안 먹고 사냐? 혹은 뭐 식물을 안 먹고 사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좀 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를 안 먹고 안 살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반대적입니다. 우리가 뭐 생태계만 봐도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고만 이러잖아요. 거기엔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균형과 어떤 조화가 자리 잡게 돼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 모두가 수많은 선조의 생과사, 즉 그들의 삶을 담고 있어야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죽고 사는 거, 우리가 뭐 육식이나 이런 문제도 문제에서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죽고 사는 문제,
어떤 생명 존중을 죽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단순한 생각입니다. 잘 죽는 게 중요하죠. 우리들의 죽음이 있어야 앞으로 풍성한 미래의 아름다운 생태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집착, 생명 존중과 생명 집착은 다른 건데 생명 집착을 마치 생명 존중이냐 포장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잉여발치를 만드는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무엇이 생명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생명체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을 둔다면 오히려 이 각 생명체가 존중되고 정말 소중한 것은 그만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삶이 누구 대신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것을 생로병사가 삶이라면 죽음,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하게 존중되고 우리가 잘 죽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죽음이 주변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땅속에 미생물에게 기여할 수 있고 다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죽는 거 나쁘다라는 어떤 이런 고정관념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심어놓은, 그게 또 우리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쉽게 심어놓은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끝으로 인류세의 기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전까지는 명확히 인류세란 말을 당장히 쓰기가 어려웠던 게 그 시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산업사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인류세다 뭐다 바뀌는데 다행히 이번에 나온 것은 그런 이 지표화할 수 있는, 수치화해서 정량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게 정의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플루토늄 양이라든지 뭐가 실제 지층을 변화시켰는가 이것을 수치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류세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성공한 생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